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암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은 당뇨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식이요법, 콩 자체를 드지 마시고 콩을 가공한 식품들, 그 다음에 드세요. 즉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또 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세대 암 전문의사 이영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많다, 폭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은 우리 평균보다 발생률은 낮아요. 다만 암에 발견되는 그 비율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절대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의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죠. 그래서 오래 살아서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노화의 끝판왕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암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좁은 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겠어요. 술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야식하고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해가 잘 되도록 우리가 500식품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5개의 흰 색깔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말자. 첫 번째가 맛있는 흰 쌀밥이죠. 두 번째가 흰 밀가루로 만든 얼마나 많은 그 빵들, 케이크, 디저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흰 설탕, 그리고 흰 소금, 그리고 흰색으로 된 조미료들, 식품 첨가물들, 이런 거를 안 드셔야 되고, 그 외에도 가공식품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거라든지 동물성 식품이라든지 과단백 식품도 우리가 줄여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암이란 놈은 박테리아, 세균 같은 놈이야. 무조건 싸그리 없애야 돼. 그랬는데 인간이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처음 항암제가 나왔을 때 10년 안에 모든 암은 끝난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항암으로 어느 정도 죽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암을 컨트롤해 나가자. 당뇨나 고혈압처럼 조절해 나가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인데, 어떻게 식이요법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후성 유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유방암에 대한, 대장암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암 환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음식들, 이런 거를 슈퍼푸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스위치를 꺼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우리 거선 식이요법을 주로 하는 병원이니까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혼자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냥 식이요법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드세요? 그러면 채소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채소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겠습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고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우리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암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피 속에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즉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런 탄수화물들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나쁜 탄수화물들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가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걸 갖고 정상세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들은 모든 세포에 골고루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100조개라 그러면 아무리 암이 여기저기 전이되고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전체 100조개에서 암세포는 1%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중에서 1%만 암세포로 가고 99%는 정상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채소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암 환자니까,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항암하니까 힘을 내야 돼, 체력을 길러야 돼,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러면 뭘 먹냐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술하기 전에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자. 통닭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뭐 다 먹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칼로리를 내는 영양성분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칼로리를 내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을 수술하면, 위암이라든지 식도암을 수술하면은 몸무게가 뭐 15kg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또 수술에 한동안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고기를 먹어 놓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으면, 원래는 오늘 이만큼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면 이만큼 탄수화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비상에너지로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지방간으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피 속에 중성지방으로 저장해 놨다가 2, 3일 못 먹는다 그러면 그 지방을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우리 인류들한테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등산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그럴 거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쉴 거야. 누워서 일요일이라서 텔레비 보고 쉴 거야 그러면 탄수화물 조금만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단백질은 이게 에너지원이 아니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근육을, 세포를, 그리고 효소를,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꾸 몸이 크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단백질만 보충하면 돼요. 우리 머리카락이 빠지고 각질이 벗겨지고 대변으로 소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한 30g 정도의 단백질만 드시면 충분하고 남자들은 한 4, 50g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을 힘을 내려고 더 많이 먹어. 과단백질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통닭을 먹고 불고기를 먹고 하지만 통닭과 불고기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은 전부 다 아미노산이라는 하나하나의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소화 능력이 200g이다. 그런데 오늘 500g을 먹었다. 그러면 3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장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로 나가거나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거는 부패해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삼겹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설사하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에너지원이 아니고 체력을 키우는 근원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그런데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는데 암세포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조금 건강 지식이 필요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이요법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첫째는 내가 어떤 목표로 식이요법을 하는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요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건 안 먹고 이거 위주로 먹을래 라는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환자한테,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암 환자, 또 암 환자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암 환자도 있고 항암을 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이 식이를 처방한다. 그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식이요법이라 하더라도 360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문제는 없는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주로 암 환자를 보니까 암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은 당뇨를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식이요법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걸려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나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 단일 성분이 아니고 수만 가지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 하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어떠한 음식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좋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에 좋은 식품이 당뇨에도 좋아요. 그게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질병에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거는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식이요법을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데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를 위한 치료식 또는 건강식에서는 세 가지만 꼽다면 저는 첫 번째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겠죠.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겠죠. 뭐 즙으로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수프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래서 다양한 녹색 채소들, 녹황색 채소들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곡들, 정제하지 않은 통곡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깎은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곡물 중에서는 사실은 귀리가 현미보다 더 단백질 함유량도 많고 항암 성분도 많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제 귀리로 옮겨가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고선요법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귀리로 이제 수프를 만들어서 먹게 오트밀 수프란 걸 먹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 또 뭐 녹황색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는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곡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암 환자들한테 또 당뇨 환자라든지 심혈관 환자한테는 뿌리 채소 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환자들이 옛날에는 녹황색 채소, 당근 이런 것만 먹다가 요즘은 뿌리 채소를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식생활을 가지느냐, 그죠? 먹는 방법, 먹는 순서, 조리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 것이냐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배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혈당 피크를 치는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거는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흰 쌀밥은 이게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 피크를 치게 되니까 이거는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모든 환자한테 권하지 않는 배제돼야 될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과하게 먹는 과단백 식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짜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성분이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미 나트륨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끼얹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GI 인덱스라고 혈당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인데 포도당 100g을 정맥 주사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다른 음식들 100g은 혈당이 얼마를 올라가느냐. 포도당이 100g 먹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는데 시금치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당근은 돼지고기는 이게 이제 당지수죠.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혈당 지수도 낮고 영양성분도 골고루 들어있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갖추는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들이 많이 먹는 현미 생각보다 당지수 높습니다. 당근 생각보다 당지수 높습니다. 하지만 현미하고 당근은 전 세계 모든 식이요법에서 다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좋다고 해서 이 음식만 주구장창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혈당 지수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순서를 정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혈당 지수가 낮은 게 채소잖아요. 채소가 왜 혈당 지수가 낮냐면
채소 안에는 80%가 우리 몸이 소화 분해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순서는 서양식이 맞아요. 서양 사람은 샐러드 먹고 메인 먹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메인 먹고 나물 먹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다양한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한 접시 가득 드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람들한테 권할 때 음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 밑면이 가장 넓잖아요. 가장 많이 먹으란 얘기지. 즉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신선한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요. 근데 과일은 색깔별로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에는 과당이 있어요. 과당도 포도당처럼 혈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동물성 음식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햄버거 패치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다 사는데 칼로리나 영양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먹는데 제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콩이잖아요. 근데 콩도 가능하면 콩 자체를 드지 마시고, 왜냐하면 콩 같은 견과류는 껍질에 알러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나 콩 알러지가 없는데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알러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장에 들어가서 식도나 위나 장에서 알러지가 생기면 다른 음식도 소화 흡수가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콩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콩을 가공한 식품들. 요즘 우리 환자들 보면은 집에서 전부 다 콩물 내려 드세요. 그 기계가 있어요. 아니면 두유도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두부를 드셔도 됩니다.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현미를 드세요. 현미도 채식 유제 식생활을 할 때 중요한 단백질의 보고예요. 보통 현미가 단백질 한 8% 정도 된다고 돼 있고 찹쌀 현미는 한 14%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미를 드시고 현미가 너무 껄끄러워서 못 먹겠어. 그런 분들은 현미로 죽을 써 드시라 그래요. 현미하고 견과류를 같이 믹서에 갈아서 그걸 죽을 써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 드시고 마지막에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우리가 가능하면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땅콩은 알러젠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잣이나 호두가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드시고 그리고 다작을 하시라 그래요. 천천히. 이제 물도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그래서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뭐 한 끼 식사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드세요. 원래 채소는 오래 씹어야 돼요. 우리 왜 고기가 질기고 채소는 안 질긴지 알잖아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샤브샤브 가보면 끓는 물에 고기는 넣었다 빼야 돼요. 근데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다작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식을 하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껍질은 까고 알맹이만 먹는다든지 뿌리하고 줄기를 먹는 음식인데 뭐 뿌리는 빼고 줄기만 먹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식을 하셔라. 왜냐면 특히 채소나 과일이나 뭐 씨앗 같은 거는 껍질 속에, 곡류도 그렇고 껍질 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채소를 정말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풀떼기만 먹으면 이게 체력 떨어지고 몸무게 빠지고 기력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1년 내내 채소를 하나만 먹는 거야. 한두 개만. 1년 내내 당근하고 시금치만 먹어. 그럼 반드시 영양격표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재료는 완전 식품이지만 식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에 없는 영양소가 토마토에 있고, 토마토에 없는 게 가지에 있고, 가지에 없는 게 버섯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고루 균형 잡힌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암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30분간은 그분 화가 나신 거를 달래줘야 돼요. 대부분 와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감기도 안 걸렸다.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의료보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폐암 말기라네, 췌장암이 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럴까? 암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지 않을까? 뭐 대장암 걸리면 뭐 혈변 보고 뭐 위암 걸리면 토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진행돼서 돌아가시기 전 한두 달 전에 나타난 증상이지 우리 병원에 거의 다 암 환자인데 거의 100%, 거의 99%는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고 진짜 뭐 직장암인데 대변이 막혀서 변이 안 나와서 막 응급실 가서 변을 뚫다 보니까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나 진행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병과 증상은 관계없다. 이 말을 또 환자한테 하는 이유는 암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등이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냥 허리 아플 수 있잖아요. 오래 누워있거나 뭐 그래서. 근데 혼자 판단 내리는 거야. 분명히 척추에 전이 갔을 거야. 내 가족들한테 말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될 때도 증상이 없듯이 재발돼도 증상은 없다. 재발돼서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병명이 탁 진단이 된다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피 뽑으면 모든 검사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염 복균자 또는 만성 간염 환자는 그 공고사항이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마다 대학병원 가서 간 박사님이 피 검사하고 초음파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왜 건강검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이 모든 거 검사 다 해주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놈의 병원은 말이야 펫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비싸면 펫 찍어서 끝내버리지 뭐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펫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는 MRI도 없었어요. 펫도 없었어요. 주로 엑스레이하고 CT 화질 안 좋은 거 같고 뭐 청진기로 할 때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뭐 인터넷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암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은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검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조직검사 3번 해요. 뭐 건강검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내시경을 하거나 CT나 초음파에서 뭐 암 같은 종양이 보여. 그러면 그걸 조금 떼가지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와.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지를 온몸을 뒤져서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계획을 세워서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술 끝나기 전에 또 두 번째 조직검사를 해요. 이건 응급으로 하기니까 보통 한 15분 내에 병리실에서 답을 보내줘요. 왜 하냐면 수술 전에 예측하기에 여기까지 자르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잘라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는 모르지. 마취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직검사는 뭐냐면 수술에서 드러낸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직검사 결과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와서 하소연하세요. 우리 담당 교수님은 말이야 사람이 초음파 찍을 때 말 다르고 뭐 MRI 찍으면 또 말 다르고 수술 전 말 수술 후 말 다르다고 수술 전에는 뭐 초기 같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3기라고 그러고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검사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걸 있다고 발견할 확률. 특이도는 병이 없는 걸 없다고 발견할 확률. 이게 100%인 검사는 없어요. 그리고 펫이라는 건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펫이라는 건 뭐냐면 저 동료에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 뭔가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크리닝이나 아니면은 주로 암을 한번 진단받은 분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이가 가지 않았나 대충적인 걸 볼 때 쓰는 게 펫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대체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녹즙도 매일 먹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암이 걸렸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많은 암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마다 암이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암의 원인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아는 거는 거의 딱 하나,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간암의 특징이 우리나라 간암의 90% 이상이 다 바이러스 간염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확실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거.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발병인자가 있었어. 이 암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어. 아니면 가족력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위험 요소.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없으니까 위험 요소. 그러니까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아니죠. 폐암의 위험 요소죠. 뭐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을 했다든지 흡연을 많이 했다든지 뭐 방사선 노출을 했다든지 뭐 식이를 아주 안 좋게 하고 그래서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위험 요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유전자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가 파괴되고 그 유전자가 다시 복제를 해서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를 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인 거죠. 근데 인간이란 신체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계보다도 불량률이 낮아요. 즉 1억 번에 한 번 정도의 불량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400개 이상의 암세포는 생긴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건강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과 암이 생기는 거 시속 게임이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적인 거,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 인자를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는 내 몸이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가. 이 세 개의 조합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제 필수 영양소잖아요. 필수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필수에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로 알고 있었는데 1960년도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는 분하고 카미라는 박사 두 분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비타민C로 암 환자를 한번 치료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연구하고 논문이 나와서 하는데 비타민C는 이제 약날의 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으로 경구 복용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낮은 용량의 비타민C는 세포를 살리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있고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태가 잘 아물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정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영양소인데 이거를 엄청난 농도로 동맥 주사를 놓게 되면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해요. 항암제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타민C도 엄청난 고용량을 맞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활성산소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 안에는 그 활성산소를 다시 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공격 안 받고 암세포만 공격받는다. 그래서 비타민C로 고용량 비타민C로 암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그 효소가 결핍되지 않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세포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뇨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